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공단기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욱 세무사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세무직 수업 전략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오늘 제가 지금 요 촬영을 하는 날이 1월 1일이에요. 이제 우리 힘들었던 정말로 다사다난했죠. 여러분들 수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뭐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뭐 자영업자들 나라 전체가 아주 떠들썩했던 2020년도였어요. 어쨌건 그 힘들었던 20년도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2021년도에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힘들었던 것들은 모두 잊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 누구나 예상하겠지만은 뭐 올해도 계속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올해라고 특별하게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마음 굳게 먹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을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행히 제가 오늘 나오면서 무슨 뭐 공고를 좀 봤는데 이제 그 시험 정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현재 804명, 장애인과 저소득을 제외하고 804명이니까 뭐 예전 수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국가공무원을 조금 축소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적 발표도 있었지만은 세무직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신문 뉴스 봐서 알겠지만은 조세 정책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나라가 경제적 지출을 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당하고 충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국가의 수입은 이제 국세 수입, 지방세 수입, 세수입이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을 줄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 공무원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소된다 할지라도 세무직은 당분간 줄어들 예정 없이 오히려 늘면 늘지 줄어들 예정은 없으니까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좀 위안 삼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가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뭐 연중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과 조금 성격이 다른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영어, 국어 이러한 공통 과목의 형식으로 공부를 했다가는 큰 코를 이미 다친 사람들도 있고 이제 큰 코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공부에 대한 접근 전략을 상당히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제가 제시하고 여러분들 유형에 맞는 시점에 맞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그 설명할 내용은요. 먼저 세무직 세법에 대한 전체 커리큘럼이 어떤 내용들을 총 배워야 하느냐라는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급 시험은 4월 17일, 그리고 지방직 9급은 6월 5일, 그리고 국가직 7급은 이제 7월 10일인가 1차 시험 필세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2차 시험 전국 과목 4과목 보는 시험이 9월 11일 날 이루어져요. 그래서 9월 11일 날 이제 7급 세법 시험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도 이제 시험 대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그 후년에 대한 내년이죠. 이제는 내년에 대한 준비까지도 이제 설명을 한번 개괄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무직 전체 커리큘럼은요. 이제 국가직 7급 시험은 요때 보고 9월 11일 날, 그리고 국가직 9급 시험은 요번에 4월 17일 날 보고 지방직 9급은 이제 6월 5일 날 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세법 과정으로서 진행되는 내용은 일단 시점 다 불문하고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당연히 먼저 기본 이론 들어야 되겠죠. 기본 이론. 자, 우리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뭐 한국사나 국어나 영어나 이런 기본 이론과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그런 수능 과목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 뭐 과목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국사, 국어, 영어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시장 와서 수험 준비를 위해서 처음으로 배우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때로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막 영어 노래 듣고 영어 배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수년간 때로는 뭐 20년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공무원 시험이라는 수험에 맞춰서 다시 공부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약한 부분 위주로 뽑아 공부할 수도 있고 기본 이론을 아예 넘어선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문제풀이를 접근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세법, 회계학, 행정학, 행정법 이런 사회과학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거나
대학에서 전공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수험상 공부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아예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기본 베이스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공부를 기본 이론을 안 하거나 안 하면 아예 시작을 못 하고요. 대충 하고 나가지고서는 국어, 한국사, 영어처럼 나는 그냥 문제 풀면서 나중에 이 문제들에 숙련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푼 문제 중에 나오겠지 하면서 전략을 준비하게 되면 절대로 공통 과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러한 전공 과목들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통 과목에서의 변별력보다 전공 과목에서의 변별력이 훨씬 더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될 것이므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론에 충실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일단 세법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은 사회적 거래, 경제적 거래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로 묶여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일회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다. 누가 와도 누가 가르쳐도 누가 배워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배운 사람도 알겠지만 일단 기본 이론은 전체 내용 중에서 70% 정도의 이론적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과정에서 진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규정만 안다 그래 가지고 그 규정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화가 된다면 어떻게 문제화가 되느냐라는 것까지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복수 문제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복수 문제를 함께 제공해 가지고 요 세법 전체 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서 70%에 대한 뼈대를 잡고 그리고 복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운 부분에 한정해서 어떻게 문제화가 되고 그 문제들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를 잡아가는 이제 그런 공부가 이제 8주간 진행이 됩니다. 2개월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요. 그다음에 이론적 베이스를 한 번 더 갖추기 위해서 심화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심화 이론 같은 경우는 7급을 위한 뭐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세법 기본 이론 2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ABC가 있고 더하기 빼기 배운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그다음에 인수분해 배우고 이러한 절차적인 단계들이 있지만 세법은 그런 게 없어요. 쉬운 세법 배우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과목으로 하는 국세기원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이런 각 법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다는 걸 가정해 가지고서는 친절하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춘 법률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세기본법을 맨 처음에 배우는데 이거 배울 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내용이 다 나와요. 부가가치세법 배울 때 법인세, 소득세 내용이 섞여 나와요. 소득세 배울 때 법인세 내용과 비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 뒷선 부분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앞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법을 한 회독에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의 난이도는 둘째치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에서 70% 정도의 뒷부분을 몰라도 알 수 있는 뼈대 부분들을 정확히 공부한 다음에는 이제 2회독의 공부로서 심화 이론을 공부해요. 자, 심화 이론을 공부하면 첫 번째는 뭐 하냐면요.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 요약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 처음 한다 그러면 이 세법이라는 정말로 어려운 과목을 처음 배우는데 이것을 2달 열심히 배우고 나면 다 알 것 같아요? 절대 몰라요. 그리고 앞부분 국세기본법 배울 때, 국세징수법 배울 때 몰랐던 것들이 희한하게 뒷부분 전혀 다른 법인세, 소득세를 배우다 보면은 그 내용을 알게 되기도 하는 하나의 굉장히 연관된 하나의 굉장히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요거 한 번 배울 때 전혀 모르던 것을 다시 재독하면서 일단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약을 해야 요게 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고 이거 배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안다는 전제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따라와요. 이때 배웠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복습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요때 70%밖에 하지 못했었던 그 난이도의 문제 어떤 진도 파트의 문제 때문에 다 하지 못했던 나머지 30% 플러스 알파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얹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법은 단락단락 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들을 대표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심화이론에서는 이론 요약과 더불어 이론 학습과 더불어 얘들은 그 주제별로 대표 문제들을 풀이해 가면서 세법의 이론적 구조적 핵심이 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이제 그러한 절차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이론이 이제 2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론 과정은 이렇게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통한 4개월간의 이론 과정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거 뭐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노량진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기본 이론 수업을 4개월을 합니다. 기본 이론 수업을 4개월을 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기본 이론 수업을 4개월을 하면 첫 번째 달에 기본법, 국세징수법, 뭐 부가가치세법 배우고 그다음에 나머지 2달 동안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배우고 이 어려운 세법을 한 번 배우는데 4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앞부분에 배웠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떤 학습 효과적인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2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른 과목과의 커리큘럼, 종합반 간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 배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2달 만에 한다지만은 보강을 상당히 합니다. 얘네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8주 16회 강의가 들어가지만 얘는 최소한 16회 강의에다가 플러스 6회 정도는 보강을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요 심화 이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6회 들어가지만 4회 정도 보강은 들어가요. 정규 커리큘럼 내에 끝낼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론적 베이스를 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통해 가지고 튼실하게 잡아 놓는다면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9급과 7급의 문제 변별도 차이가 이제 작년에 와서 비로소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9급보다는 7급이 좀 길고 7급이 9급보다는 좀 지엽적이고 법률 외적인 판례 같은 것들이 조금 나오고 계산 문제 수가 한두 문제 더 나오고 그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뒤집어졌어요. 9급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작년은. 그렇기 때문에 7급, 9급은 단지 그 시험을 보는 시점상의 차이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7급, 9급 구분할 거 없이 그 커리큘럼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점 간의 문제만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나오는데 이 기출문제 풀이는 11월, 12월 달에 진행하는 기출문제 풀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 2월 이제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되는 기출문제 풀이가 있어요. 요 11월, 12월에 들어가는 기출문제 풀이는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요 1월달, 2월달 해가 넘어갈 때 지금 제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세법은요 참 안타깝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12월 말에 세법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럼 법률이 개정되면 모든 걸 새로 공부해야 되느냐? 다 바뀌면 그거 공부 어떡합니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바뀌어요.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440조문 정도 평균적으로 개정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럼 어쨌건 간에 근데 개정이 되는데 요때 개정된 내용이 우리 4월달 국가직 시험에 반영이 돼요. 그 반영이 되는 것은 개정세법이 하나 문제가 꽉 나오고 뭐 이런 형식이라기보다도 여기저기 서너 문제 정도의 지문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 개정된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개정세법 몰라도 돼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한번 데이터 가지고 뽑아보세요.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개정된 내용이 4문제의 지문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고려해서 요 개정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자, 세법 개정을 전후로 해가지고 요 객관식 세법 죽었다 깨나도 이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건 들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요 4월 시험에 이제 목숨 걸고 여기를 주된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는 과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세법과 관련되어서 저한테 수업 듣는 모든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이 객관식 세법을 얼마나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느냐를 위해서 나머지 과정들을 듣는 거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출문제 그에 대한 모든 연습들이 전부 다 이 객관식 세법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전에 물 주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통영 모의고사 최종 정리 OX 얘네들은요. 이렇게 완성된 객관식 세법이 아무리 완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실수
또 여러분들이 객관식 세법을 열심히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객관식 세법을 가다듬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세법의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1초도 생각할 필요 없이 객관식 세법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객관식 세법을 정확하게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객관식 세법을 잘 다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다 듣고 나서는요, 이제 개정세법이 반영된 객관식 세법을 들어야 되는데, 얘는 베이직 테스트, 하드 테스트 난이도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대략 한 2000문제를 수업 시간 중에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험 준비하면서 여러 번 느꼈겠지만,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아는 것을 문제화됐을 때 그것을 푸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문제풀이라는 별도의 적응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만 듣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개정세법 반영된 객관식 세법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이라는 그런 텀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14회 강의예요. 얘는 14회 강의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기출문제에만 한정되어서 내가 배웠던 이런 내용이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고, 우리 시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아는 것이 문제화되면 이러한 형식이구나라는 것을 14회 강의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시세법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객관시세법은 구성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7급급 공무원 세법들 기출문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는 아니고요. 여기 얼마나 허접한 게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20문제 전부 다를 어렵게 내거나 힘들게 내지 않잖아요. 20문제 중에 통상적으로 7, 8문제가 하수준이고, 그리고 8, 9문제가 중수준이고, 이제 상수준의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상수준의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가 그 시험 그 해의 난이도가 어쩌다 저쩌다를 말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객관시세법에는요,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공무원 7급급 세법 기출문제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제가 개정 반영하고 편집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아야 될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출제를 여기다 수록한 게 한 30%. 그리고 우리 세법 시험 보는 자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회계사, 세무사, CPA, CTA, 요 시험이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출된 문제 중에서 얘들은 계산기 들고 시험 보는 애들이니까 말 문제로 나온 것 중에서 우리 시험으로 전이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 그거 집어가지고 30%인데, 올해는 여기다가 경찰 간부 시험 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경찰 간부 기출 문제도 여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 한 30%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40%는요, 제가 만든 문제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출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향후에 반드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출제 예상되는 40%만큼을 묶어가지고 대략 2000문제가 넘는 구성을 해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 객관식 세법이 되는 겁니다. 단원별 문제 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간과 동시에 여기다가 이제 연초에 개정세법이 반영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론 요약까지 전범위에 걸쳐 가지고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면서 그에 대한 문제풀이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객관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기출문제풀이 14회짜리 기출문제만 오롯이 푸는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연도 개정 반영해서 객관식 세법을 수강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완전한 전체적인 공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뭐 완벽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8회예요. 8회분에 대한 동형 모의고사 시험을 봐서 전범위에 대해서 내가 틀린 부분들은 반드시 약한 부분이죠. 내가 맞췄다 그래가지고 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내가 틀리잖아요. 걔는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실수로 틀렸단 말 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8회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객관식 세법에서 가다듬은 전체적인 훈련들에 대한 이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다음에 최종 정리 OX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16시간이에요. 16시간. 이틀에 걸쳐 가지고 16시간 이제 특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반응과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법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인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되고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꾸 쉬운 건 안다고 착각하고 자꾸 어려운 것만 하려고 그래. 자꾸 틀리는 것들, 어려운 것들, 난이도 높은 것들만 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장 가면요, 아주 기본적인 말장난에 속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맨날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유 남들 틀린 거 다 맞았는데 아유 아는 걸 틀렸어." 이런 말들 한단 말이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16시간만 투입하세요. 어떤 학생들은 이래요. "이거 듣고서 다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런 말 해 가지고 나는 뭐 강의 자랑해 줘 가지고 고마운데 그건 뻥이고요. 앞선 것들을 잘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 마무리가 유효했던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요것도 필요 없는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힘든 과정들 다 와 가면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마지막에 난이도 부분으로 보자 그러면 난이도 80% 이하의 수준의 말 문제들을 OX 진위형으로 쫙 한번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전 범위를.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말로 2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그때 제가 입으로 막 떠든 부분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 정도의 시험 수준으로 구성된 게 우리 공무원 시험이고 계산기 들고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정확히 해두면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을 조금 더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 2월 달에는요, 기본 이론도 또 진행이 되고 기출문제 풀이도 진행이 되고 객관식 대법도 같이 진행이 돼요. 셋 다 2달 과정이기 때문에 얘들은 한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별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자, 기본 이론 듣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올해 4월보다는 내년을 목표로 한 친구들. 그렇죠? 1, 2월 달에 세법 기본 이론을 들어서 4월 달에 좋은 성적을 맞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법을 이미 공부했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들으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너무 듬성듬성 허술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 부실한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을 수강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때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리고 굳이 또 한 케이스를 말하자면 다른 과목들은 너무나 훌륭해. 다른 과목들은 정말로 85점, 90점을 안정적으로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법을 70점, 65점만 맞아도 붙어. 그런 친구들은 요때부터 시작해도 70점을 목표로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이론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때도 기출문제를 하는데 요번에 1월 14일 날 또 기출문제 풀이가 개강이 돼요. 1월 11일 날 기본 이론과 객관시세법은 1월 14일 날, 기출문제는 1월 11일 날 개강이 돼요. 그러면 요 기출문제는 뭐냐? 자, 일단 요 기출문제와 요 기출문제를 비교해 보자면 얘는 14회고요. 얘는 20회예요. 20회. 훨씬 자세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굳이 여기다가 끼워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연초에는 이제 과정이 요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찌 됐든 간에 이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객관식법은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미안한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미안한 학생들?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앞서 기본 이론만 듣고 나서 12월 1월을 맞이했기 때문에 객관식법을 못 따라와. 기본 이론, 심화 이론만 듣고 나서 기출 문제를 안 들었기 때문에 문제 적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빠르게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니까 못 따라와. 기본 이론만 듣고 심화 이론을 안 들은 상태에서 이론적 체계가 부족한데 기출 문제 풀이만 하고 와서 객관식법에서 모르는 얘기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게 요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는 말 그대로 기출 문제에 한정해서 규정도 전체 이론을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론 요약도 그 문제에 국한된 이론만 요약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씹어나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시세법은 이러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2,000개 넘는 문제를 전체 부분에 대한 이론 요약을 하고 개정세법을 반영한 다음에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세법에 약간 부실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1월 달에 시험 4월 시험 대비해서 따라가기에는 벅찬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야 돼요? 객관식 세법을 들어야 돼요? 둘 다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 연초에 굉장히 많은데 둘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둘 다 들을 수도 없어요. 시간상. 여러분들의 수준을 판단해서 내가 지금 이론적 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숙련이 된 상태다. 그럼 당연히 객관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제가 유형별로 커리큘럼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95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뭐 이런 과정을 다 했든 몇 개가 빠졌든 간에 전체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했다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욕심 욕심 놓으세요. 욕심 내려놓고 이제 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시험 대비를 동형 모의고사 최종 연료 OX 이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더 퍼펙트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과정이 퍼펙트한 것과 내가 퍼펙트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는요. 더 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출문제가 나한테 적합하냐 객관식 세법이 나한테 적합하냐를 고민하는 순간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수준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객관식으로 가지. 그런데 '아 어느 거 들어야 되지? 내가 부족한가? 이거는 부족 못 따라올 수도 있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입을 덜 한 거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저한테 세법에서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뭐 제가 제 친동생이라 그러면 그런 질문 혼내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뭐한테 뭐라고 혼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냐면요. 저는 지금 기본 이론만 들은 상태인데 심화 이론과 기출 문제 풀이를 하지 않아도 객관식 세법을 수강하는데 충분합니까? 그 충분하느냐 말, 문제 없느냐는 말,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지금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1월 달이 돼 버렸는데 공부를 좀 늦기 시작해서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이 이제 끝났는데 지금 기출 문제 과정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객관식만 들어도 괜찮습니까? 충분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이게 없이 이것만 들어도 충분하고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이 과정을 왜 하겠어요? 그럼 제가 사기꾼인 거죠. 쓸데없는 과정을 왜 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이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것을 듣는 것과 공부를 늦게 시작해 가지고 요 과정을 빼먹고 곧바로 요걸 듣는 것과 효과가 똑같은 게 우리 사회 질서상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 이런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만약에 어디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학생증 다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만 가져가도 됩니까? 자기 신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셋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이 경우는 나머지 두 개를 안 가져간 것과 하나만 가져간 것과 효과가 완전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백화점 가 가지고 내가 뭐 테니스를 치는데 필요한 옷을 사러 가는데 뭐 2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막 그러는 거야. 기본적으로 테니스를 칠 때 안전과 무슨 뭐 패션과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려면 30만 원을 들고 가야지 30만 원에 필요한 테니스 옷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브랜드라든지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20만 원 주고도 살 수 있겠죠? 아니 뭐 어디 시장 가면은 1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테니스 치는 옷을 사러 가는데 1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30만 원 있으면 정말로 보기에도 좋고 기능성도 좋고 필요한 옷들을 살 수 있는데 20만 원, 10만 원이면 부족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돈에 20만 원, 10만 원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 가서 그 돈에 맞는 옷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을 가져가게 되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너 기출 문제 안 들었으니까 시험 보지 마." 그래요? 시험 봐요. 하지만 그 결과가 당연히 모든 것을 잘 구비했을 때보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간혹 가다가 합격 수기에 이런 거 쓰는 친구도 있어. 저는 기출 문제를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심화 객관식으로 갔는데도 저는 100점 맞았습니다. "야 그럼 기출 문제를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그 수기를 보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랑 똑같은 거냐면
통상적으로 30만 원을 들고 가야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딱 가 보니까 18만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25만 원짜리보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30만 원짜리 들고 갔었어야 되지만 20만 원 들고 갔었어도 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었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가 어디서 출제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공부의 범위가 많은 사람과 조금 적은 사람이 같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를 고려해 가지고 시험 공부나 범위의 양을 줄이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한 투입과 결과물이 명확히 비례하지 않지만 적어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정상적인 전체 커리큘럼에서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덜 들고 쇼핑하러 간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진 않아요. 그만큼 모자란 돈만큼 좋은 물건을 못 사는 페널티는 감수하고라도 어쨌건 내가 그 부족한 돈을 더 모아서 완전하게 30만 원을 모아서 갈 시간이 안 된다면 부족한 돈이라도 들고 가 가지고 충실하게 쇼핑을 해내는 것이 그 쇼핑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 합리적인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조금 짧게 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는요. 4월 17일 날 시험 보고 나면 이제 6월 5일 날 지방세법 시험을 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전 직렬 중에서 9급과 7급이 과목이 다른 유일한 직렬이 우리 세무직이죠. 아, 참 불편해요. 근데 다행히 이 국세가 이제 지방직에서는 나머지 4과목은 동일하고 국세가 지방세로 이렇게 한 과목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요 지방세는요. 국세가 100%라 그러면 지방세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는 이제 요 국가직 시험 끝나고 지방 시험까지 뭐 한 50일 남짓 되는 기간 중간에 충분히 공부해서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그 과정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을 응시하지 않거나 지방직도 응시하고 지방직 응시한 이후에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7급까지 같이 응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7급 응시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지방직 시험을 안 본 친구들은 5, 6월 달에 7급을 대비한 심화여론이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지방직 시험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을 맞이하게 되겠죠. 6월 말이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7급 문제풀이 풉니다. 7급 문제풀이. 자, 요 7급 문제풀이는 요 객관식 세법 문제집으로 풀어요. 근데 우리 9급을 대비한 객관식 세법은요. 얘는 객관식 세법이 베이직 테스트, 하드 테스트 두 부분으로 나뉘어 가지고요. 베이직 테스트가 우리 9급 정도 문제 수준을 충분하게 다룬 것이고 하드 테스트는요. 상당히 어려워요. 하드 테스트는 뭐 7급이 9급과 지금 난이도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9급의 난이도 있는 문제가 현재 7급 난이도 있는 문제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고득점을 위한 그런 수준의 문제들, 회계사, 세무사 수준의 문제까지도 전부 다 다뤄서 여러분들의 근력 강화를 위한 그러한 파트가 하드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1, 2월에 공부하는 객관식 세법은 베이직 테스트는 거의 빠짐없이 다 풀고요. 하드 테스트는 일부만 건드릴 거예요. 일부만. 대표 문제 몇 가지만. 그런데 우리 이제 7, 8월에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과정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요. 얘는 제목 자체가 뭐냐면 하드 테스트 완전 정복 이 제목이에요. 7급 문제풀이. 그래서 객관식 세법의 하드 테스트 부분만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씹어 발겨버리는 이제 그런 절차가 요 7급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8회분 정도의 7급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9월 11일 시험에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셋 보시고 나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요. 7월 10일까지 피셋 보기 전까지 7급 친구들은 이제 세법 공부, 뭐 경제학 공부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회계학 공부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어쨌건 피셋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험 준비는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피셋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맹렬하게 전국 과목에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때 요 두 가지를 하게 되도록 구성해 놓은 과정이 요 과정이니까 7, 8월 달에 저 과정을 잘 준비하시고 그 이전에 이론적 체계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피셋은 공부 많이 한다고 점수 많이 받고 공부 조금 한다고 점수 덜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7급 심화 이론도 반드시 수강을 하시면 저 절차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세무직과 관련된 세법에 대한 연중 전체 커리큘럼을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2021년도 국가직 9급 수업 전략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지금부터 4월 17일 우리 국가직 시험 예정일까지 제가 개강하는 강의가 요 5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들이죠. 1, 2월 달에 기본 이론, 객관식 세법, 기출문제 풀이 요 3가지가 개강이 되고요. 그리고 3월 달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3월 말에 이틀 잡아가지고 최종 정리 OX 특강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3월 말이 아니라 4월 3일 날 개강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기본 이론과 객관식 세법은 1월 14일 날, 그리고 기출문제는 1월 11일 날, 동형 모의고사는 3월 11일, 최종 정리 OX는 그거 끝나고 나서 4월 3일 날, 4월 3일하고 4일 양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16시간 동안에 전체 부분에 대한 기본적 말 문제들을 후루룩 훑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요 1, 2월 세법에 대해서 얘네들은 괜찮은데 1, 2월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할 게 하나 있어요.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은 불편하기보다 제가 많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게 매년 개정된다 그랬죠. 매년 개정되는데 이제 보통 12월 달에 법률이 통과되고 다음 연도 한 1월 중순쯤 시행령이 제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 12월 달이야.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12월 2일 날 법률이 국회에서 이제 개정됐고요. 이에 대해서 12월 22일 날 이제 개정 법률이 공포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요 2월 초부터 12월 초부터 계속 밤샘 작업하면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 예상인데 지금이 1월 1일이니까 언제 시행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 1월 5일에서 1월 8일 정도로 개정된 법률의 이제 하위 법규인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안이 제정됩니다. 자, 시행령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안이 제정되고 나면요. 이건 말 그대로 안이에요, 안. 그래서 2주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이제 변경할 거, 보완할 거 보완해가지고요. 한 3주 정도 후에, 3주 정도 후니까 대충 한 2월 초쯤 이제 저 시행령 안이 확정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시험에는 요 시행령까지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행 규칙이 나올 때도 있는데 시행 규칙까지 나오는 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고려할 수도 없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강의는 1월 1일 날 시작하는데 시행령은 1월 1일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재를 어떻게 해요? 옛날 교재를 가지고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때까지 열심히 개정 법률을 반영해가지고요. 가제본을 만들어요. 가제본. 그래서 진도 나갈 예상 범위까지 가제본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제본상에 법률까지만 반영한 가제본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시행령 안이 나오고 나면요. 시행령 안을 이제 법률 곳곳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거 반영하고 출판사가 가지고 교정하고 와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마지막에 오케이 사인 내고 이것을 인쇄하는데 인쇄 기간만 한 4일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1월 8일 날 맥시멈 8일 날 시행령 안이 제정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확정까지 못 기다리고요. 요 안까지 반영된 그 내용을 제가 열심히 작업하고 출판사 2번 왔다 갔다 거린 다음에 출판 인쇄소 가가지고 출판하게 되면 정말 빨리 나오면 20일,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25일, 요 사이쯤에 이제 개정세법 반영된 완성본이 출간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노량진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2020년도인데 2020년도 중에 세법책이 2021년도라는 연도가 붙어가지고 세법책이 나와.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 세법 가르치는 선생님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국어, 한국사, 영어처럼 2021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법이라는 분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분야예요. 세법은
매년마다 그 적용되는 법률들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이라는 교재라든지 자료의 타이틀에는 반드시 그 해에 적용되는 세법이 반영된 연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중에는 대부분 다 깜짝 놀란 게 노량진은요. 2020년도에 2021년도라고 붙어 있는 그러한 세법책들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2020년도 11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들, 세법 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서 국가가 개괄적으로 통과도 안 된 내용들, 개괄적으로 세부 시행 문도 안 나온 내용들을 올려놓은 걸 가지고 2020년도 11월 달에 2021년도 개정세법 반영해가지고 책이 또 나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세법 선생님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통과된 내용도 아니고요. 시행령 제정된 내용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바꿀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교재에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안 된다라고 말하냐면요. 만약에 2021년도 4월 달에 시험을 보는 친구가 잘 모르고 1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70점이라도 맞아보겠다 하고 1월 달에 서점을 갔는데 1월 10일쯤 서점을 갔는데 내가 2021년도 4월 달에 시험 보는 거니까 2021년도 세법 반영, 2021년도 세법 해서 이 책 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죠. 이거 작년 세법이라니까요. 개념세법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4월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에 반영될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그게 수험 교재가 돼야 학생들의 혼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해의 시험을 볼 때 1월 20일 이전에 나온 책, 제가 우리나라에서 세법책 제일 빨리 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부지런해서가 아니고요. 제 책 자체가 빨리 낼 수밖에 없는 형식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 형식을 또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1월 20일 이전에 출판된 책들은요. 거의 대부분 걔들은 개정세법이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령은 물론이거니와 개정 법률 반영도 안 된 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책 껍데기에 써 있는 연도를 보지 말고요. 이 책의 출판일을 보세요. 이 책의 출판일이 해당 연도 1월 20일 이전에 만약에 출판이 된 거라 그러면 얘는 개정세법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저는 20일 이전까지는 개정 법률만 반영된 가제본을 제 사비 들여가지고요. 한 4,5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온라인 듣는 친구들, 오프라인 듣는 친구들 그 가제본 다 공짜로 나눠주고요. 그걸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완성본 나오면 이제 완성본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완성본이 시행령 안까지 반영되어서 출간이 되고 나면 나중에 시행령이 확정됐을 때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변경 확정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추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번잡스러운 절차가 개정의 절차가 있지만 할 수 없어요. 공인회계사 시험은요 2월 달에 시험 봐요. 그래서 걔네들은 2월 달에 시험 보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세법 반영되고 시행령 반영을 할 수 없이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세무사 시험도 4월에 봐요. 우리 시험처럼. 5월에 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지금은 5월에 보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것도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유, 그러면 아예 개정 다 반영되고 나서 하죠. 그러면 늦죠. 그럼 내년 시험 봐야죠. 그렇죠? 그럼 내년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또 바뀌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세법의 개정 반영 학습 방식이다라고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밟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아주 바람직한 유형이죠. 작년까지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출문제 풀이까지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강의만 들었다고 선행학습은 아니에요. 부실하게 여러분들이 복습 예습도 안 해가면서 그냥 동영상만 틀어놓고 있다 그러면 안 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무조건 기본 이론은 들어야 되고요. 기본 이론을 듣고 심화 이론을 듣고 기출문제 풀이라는 것이 가장 퍼펙트한 과정이고요. 근데 조금 9월 달에 시험을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기본 이론 듣고 심화 이론만 듣고 기출문제는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 듣고 기출문제까지 풀었는데 심화 이론은 빠진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번은 예고, 2번은 예고, 3번은 예예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은 이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해야 될 게 똑같아요. 객관시대법,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최종 정리, OX 특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셋 중에 그래도 두 개를 한 친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큼 했느냐, 뭐가 빠졌냐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건 이 과정을 힘들던 소화 가능하던 거쳐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요구한 바대로 잘 따라온 친구들은 가장 퍼펙트한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95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맞을 수 있을 것이고, 요 셋 중에 심화나 기출문제 둘 중에 하나가 빠진 친구들은 이제 85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가능한 이제 그런 수준으로서의 차등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유형 2번. 작년까지 그냥 기본 이론만 끝났어. 심화 이론고 기출 문제도 못 풀어봤어. 기본 이론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한테는요, 일단 두 가지 케이스. 결과적으로 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와 최종 정리 OX는 똑같은데요. 이제 1, 2월 달에 객관식을 들을 거냐 기출 문제를 들을 거냐 그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객관식은 힘든 과정이에요. 그 힘든 과정을 정확히 소화할 각오와 다른 과목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의 시간 투입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무리가 되더라도 이것을 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출문제 풀이를 한다면 얘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덜 풀고 조금 더 낮은 수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문제를 보완하는 거지만 얘는 그래도 장점은 정확하게 소화를 할 수 있어요. 20회 동안 천천히 자세하게 씹어먹을 거니까.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최근에 구급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든지 어떤 많은 문제 풀이에 대한 적응 훈련은 얘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밖에 안 된 상태에서라도 어쨌건 1, 2, 3, 4월 열심히 해서 저 과정 잘 따라오게 되면요, 어쨌건 80점 플러스 알파는 확보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2021년도 세법을 처음 들어. 그래서 기본 이론도 해놓잖아요. 개정세법 반영된 기본 이론, 기본 이론, 수강 현황 노베이스다. 세법을 처음 시작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4월 시험을 일단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다음 연도 시험 보기 전에 예비적으로 한번 경험 삼아 보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과목들 다 90점이야. 세법 65점, 70점 맞아도 붙어. 그런 경우. 세 번째, 공무원 시험 준비 꽤 했어. 그런데 지금 세법 기본이 너무나 허술한 상태라서 문제만 대충 풀었던 것이라서 지금 근본 업무 공부를 해왔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해보겠다. 그런 개념들. 그런 학생들이 이 과정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건 간에 기본 이론 진행되죠. 기본 이론 1월 달, 2월 달에 진행이 되고 나면 기출 문제도 똑같이 1, 2월에 진행돼요. 근데 기출 문제를 똑같이 들 수 없으니까 기출 문제는 얘는 무조건 동영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기본 이론 1월 달 끝나고 나가지고 동영상은 2월 달부터 기본 이론 진도에 맞춰가지고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2월과 3월 해가지고요. 기본 이론보다 한 달 텀을 뒤로 밀어가지고 기본 이론 1월 달 배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2월 달부터 동영상으로 기본 이론의 복습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 모의고사 최종 정리 OX세법 특강은요. 동영상으로 얘네들 몰아들으면 일주일이면 다 들어요. 어쨌건 동영 모의고사는 4일 강의 8회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16시간 강의 이틀분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일주일이면 된단 말이죠. 동영상 수업 시간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1월, 2월, 3월 달 동안에 얘네들을 크로스 해가지고 1, 2번을 듣고 나면 이제 3월 달 한 달 동안에 요거 다 푸는 거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4월 17일 날 시험이니까 한 보름 정도 자기 학습 통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시험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베이스인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70점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80점 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투입한다면. 알겠죠? 이거야 그냥 제가 뭐 차등을 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A 유형의 경우라도 70점 맞는 친구 있고요. 요 3번 유형의 경우라도 85점 맞는 친구도 있으니까 어쨌건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유형 4번. 이런 경우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2019년도 국가직 시험 봤어. 그러다가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공부가 또 하고 싶어. 그래서 또 2019년도 11 월부터 갑자기 공부해 가지고 2020년도 4월 시험 봤어. 근데 역시 또 아깝게 떨어졌어.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손 떼고 있다가 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아유 공무원밖에 할 게 없어. 그래 가지고 또 부랴부랴 또 시험 임박해 가지고서는 11월, 12월 달에 다시 들어와서 책 펼치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세법을 노베이스라고 볼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노베이스보다 더 나쁜 거야. 아예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알려는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꾸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다는 착각을 해요. 이전 시험에서 제가 80점 맞았습니다. 4월 시험에서 80점 맞고 나 가지고서는 지금 6개월 동안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20점만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공부를 안 한 것만 못하다니깐요. 제가 맨날 예를 들잖아요. 2m 20을 넘어야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높이뛰기 경기에서 1차 시기에서 2m 10을 뛰면 2차 시기에서는 10 센티만 더 뛰면 돼요? 다시 2m 20을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년 4월 시험에 80점을 맞았다 그랬으니까 이제 20점만 공부하면 돼요? 다시 100점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실패한 시험에 대한 공부의 기억이 오히려 더덕더덕 덕지덕지 쓰레기처럼 남아 있어 가지고 아예 모르는 게 나은 상황이 되는 친구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건 뭐 최소한 기본 이론 정도는 듣고서 온 상태지만 공부한 시점이 상당히 텀이 있더라. 할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은 일단 기본 이론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맨땅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세법 전체는 한 번 봤을 거란 말이죠. 노베이스처럼 국세 기본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가 뭔지 아예 모르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리가 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본인이 투입한 기간과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부족한 페널티는 감수하고라도 기본 이론과 객관시세법을 함께 수강을 해야 돼요. 기본 이론을 듣고 그 파트에 대한 객관시세법 문제 풀고 수업 듣고 기본 이론 또 그다음 단계 듣고 객관시세법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요것을 최대한 3월 말까지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 이론은 객관시세법의 예습 강의가 될 것이고 객관시세법은 기본 이론 강의 외에 복습 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나머지 시간을 이제 구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습 방향 읽어보시면 참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60점부터 90점까지 가능하다. 뭐냐? 예측 불가죠. 그 학생이 그동안 어떤 세월을 지내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 통계적인 제 강사로서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라도 1월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면 90점 맞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60점 맞는 학생도 있었죠. 물론 30점 맞는 학생도 있었겠죠. 저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할 수 없다. 하는 한 최선을 다해 보는 거다라는 그런 유형에 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요 네 가지 유형 외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어쨌건 뭐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가장 많은 유형이 요 네 가지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 자기에 적합한 그런 유형대로 남은 4월 17일까지의 커리큘럼을 잘 이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급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 또는 7급을 준비하더라도 나는 뭐 피스텝 보는데 큰 지장 없어서 지방직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6월 5일 날 시행되는 지방직을 7급 시험 끝나고 나서 곧바로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4월 17일 날 국가직 9급 시험 끝나고 나면 요때 곧바로 개강을 해요. 물론 저도 시간적 여유가 좀 된다면 지방세법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소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한 지방세법만 그 다루는 강의를 좀 미리미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몸뚱아리가 하나다 보니까 연초에 국세에 대한 개정 반영해 가지고 책 출판하고 저 많은 강의에다가 저쪽 세무사 쪽 일에다가 또 제 세무사무실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노량진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국가직 끝나고 나서 국가직 식 작업 다 끝나고 나서 3월 달쯤에 지방세법 교재 나오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에 대한 강의는 전부 다 국가직 시험 끝나고 강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방직 응시생들이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국가직 시험을 응시하고 보는 친구들이 대충 한 80%. 그리고 관세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만 있고 지방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직 친구들은 관세법 공부해가지고 국가직 응시한 다음에 지방직을 볼 게 없는 거야. 그나마 얘랑 제일 비슷한 게 지방세법이니까 지방직으로 이제 지방직은 지방세법으로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한 15% 정도. 그리고 아예 노베이스. 다른 직렬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방세법만 공부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한 5% 정도 있어요. 굉장히 작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조금 그 맹점 중에 하나지만 뭐 요 친구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 자체가 없는 현실이에요. 자, 어쩌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나마 관세직 같은 경우는요. 지방세법이 아니지만 관세법 총칙의 내용이 이제 지방세법 내용 일부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방세법에는 뭐가 있냐면 지방세의 법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그리고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얘는 요새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에서 한 8문제 정도 나와요. 8문제 정도.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여기에 11가지의 지방 세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런데 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은요. 요 국세 중에서 국세 기본법과 국세 징수법이라는 놈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상당 규정들은 똑같고요. 국세 지방세라는 그 차이 때문에 한 30%만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 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도 요거를 잘한 친구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8, 9문제 중에서 6, 7문제는 맞출 정도로 그렇게 싱크로율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수업 한 절반 정도 합니다. 수업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 수업하면서 이 내용을 아예 노베이스로 다 강의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친구들이나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은 세법을 아예 모르고 지방세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요. 국세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분만큼은 강의를 수강하고 오는 것이 요 부분뿐 아니라 요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어차피 세법 한 회독만 공부하고 시험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가 국세와 관련된 국가직 시험 때문에 책 쓰고 강의하기 때문에 지방직 강의나 교재 출간을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도 되니까 전년도 기준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방세를 준비하게 되면 이제 지방세법을 처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기본이론 이제 4월 21일 날 개강해가지고 2주간 8회예요. 일주에 4일씩. 그 다음에 6회 객관식 지방세법하고 그리고 동영모의고사 이제 4회. 동영모의고사는 이틀 바 이틀 수업해가지고 4회 모의고사 정도 풀면 충분하고요. 얘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OX 특강합니다. 국세는 양이 많기 때문에 16시간 하지만 얘는 8시간에 8시간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한 5주간에 걸친 요 강의만 듣더라도 우리 국가직 시험 보고 나가지고 지방직 시험까지 50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5주면은 3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5주간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해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열흘 정도 보름 정도 여러분들 자기 공부하면 다른 과목과 병행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90점 이상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국가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방직 걱정은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국가직을 준비하지 않고 지방직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국가직 시험 보기 전까지 국세기원법, 국세징수법은 좀 공부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관세직 같은 경우는 관세법 총칙과 완전히 같지는 않고
관세법 형식은 규정이 굉장히 적은 데다가 국세기본법을 인용하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직 친구들도 여건이 된다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듣고 오면 상당히 좋겠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국가직 7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급과 똑같아요. 9급과 똑같은데 그냥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시기적인 차이. 그래서 7급 심화이론 5, 6월 달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세법의 하드 테스트만 완전히 발라버리는 그러한 하드 테스트 완전 정복 강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7급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7급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거쳐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급 시험까지 그렇게 보시고 나거나 아니면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가지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제 2022년도를 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때부터 우리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출문제, 객관식세법, 동형모의고사, 최종정리 OX세법 이거를 거쳐야지 내가 1년 공부했는데 2년 공부했는데 떨어졌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공부했는데 공무원 시험 지금 3년째야. 이런 친구들 3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36개월을 공부했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딴 거 하다가 공무원이나 해볼까 하면서 10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10월 달에 공부해 가지고서는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인생의 직업을 얻는 시험에 합격합니까? 2, 3년씩 여기서 진짜 몰아붙여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붙는다는 보장을 못하는 시험인데 그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웃긴 게 10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4월 달까지 하다 보면 이제 한 2월 달쯤 되면은 아씨 역부족이구나. 알아. 이미 지가 떨어질 줄 알아. 그래서 3월 달부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강의만 듣거나 그나마 강의만 들으면 다행이야. 도서관에다 가방 두고 나와가지고서는 답답하다고 친구랑 커피만 마시지. 그리고 나서 어차피 떨어질 줄 아는 시험 경험 삼아 보겠다. 4월 달에 시험장 가서 채점도 안 해보고 몇 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서 1년 공부했대. 이게 무슨 공부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이거 공부가 나한테 맞아 틀려 이러면서 몇 개월 또 낭비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복학했다가 그래서 다시 그래도 저번에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 저번에 한번 했던 루틴을 아니까 해서 또 올려면 빨리 오든가 9월 10월 11월쯤 또 들어와서 또 부족한 시간을 헐떡거리다가 2월 달쯤 또 포기하고 또 떨어질 줄 아는 시험 또 봐. 그리고 나서 요번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때 7월부터 시작하면서 저 3년 차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는 1년 차예요. 1년 차. 적어도 내가 시험에 한 사이클을 돌았다라고 하려면 전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년도 4월 시험에 최선을 다한 노력에 의한 결과가 있어야 그래야지 1년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 떨어지고 지방직 시험 떨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 년도 7월부터 다시 노베이스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과정을 정확히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확률보다 붙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의 의미들은 전부 다 말씀드렸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서 여러분들 수험 준비가 이렇게 해야 완전성이 가해지는 거구나. 시험 때마다 요번 시험 때 컨디션이 안 좋았어. 요번 시험이 어려웠어. 요번 시험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이런 친구들은요. 전부 다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에요. 물론 사람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급적이면 적은 노력에 높은 효율을 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시험은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시험은 절대적으로 수험생 간의 격차, 수험생 간의 공부의 차이는요. 공부 투입량이에요. 투입량.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의 절반밖에 투입 안 했는데 붙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은 똑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천재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싸울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둘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붙었어. 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기 전의 인생이 나랑 달랐어. 왜냐? 나는 회사 다니다가 놀다가 공부란 거 손뗀 지 오래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얘는 그동안 계속 이 공부 저 공부를 해오거나 외국에서 6년 살다 와가지고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만점이거나
한국 서울대 나와 가지고서는 한국 사람 국어는 과외를 하고 있었던 애거나 그럼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세 과목이 평균 90점이 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걔네들은 세법 회계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60점만 넘으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은 베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걔들은 선골진곤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나랑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과거랑 똑같은 능력을 가진 애라면 누가 많이 투입하느냐, 누가 적정한 시간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느냐 이 싸움이지 절대로 공부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지름길 없습니다. 이 과정을 그냥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도 충분합니까?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빠지면 빠진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시는 가능하지만. 알겠죠? 이게 빠지면은 이 과정이 힘들어질 것이고 요게 빠지면은 요 과정이 힘들어지겠죠. 이 과정을 한 사람보다는 과정도 힘들어지고 결과물도 당연히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러한 절차들을 만들어 놓고 요게 풀 버전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뭐가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빠졌다면 빠진 것에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페널티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충분합니까? 이런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알겠죠? 자, 어쨌건 작년 시험 잘 안 돼서 올해 시험 잘 안 돼서 올해 7월부터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때부터는 세법 필수예요. 이제는 무조건 세무직은 세법과 회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무직으로서 세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신념과 의지와 그런 애정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요. 우리 연초에는 그냥 정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2월 첫 번째 주에 일요일 날 개정세법 특강하고요. 두 번째 주 일요일 날 상증세법 특강하고요. 세 번째 주 일요일 날 이제 법인세에서 정규 과정을 다루기 힘든 연결납세제도 합병 분할 그리고 강의 시간 30분도 안 들어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이거 여러분들 요새 신문 뉴스 떠들썩하죠. 2005년도에 처음으로 입법돼 가지고 2011년도까지는 매년 출제가 됐는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한 번도 출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나올 수 있겠죠. 너무 떠들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강들이 이제 2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일요일마다 이거 왜 금요일 잘못 써 있네요. 이거 일요일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요거 2월 21일이에요. 2월 21일 일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요일마다 나와서 뭐 또는 동영상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보완을 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개정세법 특강은 작년과 비교해서 바뀐 부분만 딱딱 집어가지고 요게 원래 뭐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를 총정리하는 특강이라서 여러분들이 객관시세법 기본 이론을 들었던 말았던 간에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개정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필수적 과정이에요. 필수적 과정. 그 다음에 상속세및 증여세법 특강은 우리 국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7구급 시험에 얘가 안 나왔어요. 예전에는 9급 시험에 한 회에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요번에 지금 7급은 2년째 9급은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하세요. 이거는 올해는 나와야 되는 문제고요. 세무공무원이 상증세 모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얘는 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한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세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기 때문에 세법은 유기적이라 그랬죠. 상호 이해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라도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합병분할 연결납세제도는요. 이제 스물스물 시험 문제에 자꾸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한 문제의 지문의 일부 정도씩 나오면서 이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뭐 아주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니잖아요. 4시간만 투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건 이 부분도 누락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세법은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워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접했던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세법은 그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목보다도 그 결과물이 달콤하다. 여러분들이 응당한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과목보다도 달콤하다라고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하죠. 왜? 우리 사지선다형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어쨌건 OX 문제 80개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냥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힘들지만 어렵게 한 친구들은요. 그 지문이 맞고 틀리고가 어떤 과목보다도 명확한 게 세법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30분 잡잖아요, 여러분들. 회계학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 과목이 되겠지만은 정말로 영리한 친구들도 20분 안에 풀기 힘들잖아요. 세법은요. 적어도 2-3년 전까지는 제가 10분 내에 마킹까지 끝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 정도 시험이면 15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커리큘럼 잘 따라왔다면 15분 내에 고득점의 짧은 시간 동안에 컷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과목이 되기 때문에 공부 과정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만 그 결과물은 상당히 달콤한 이제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게다가 이제는 당연히 필수가 돼야 되지만 선택이었던 때도 이 세법을 선택한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은 공무원이 되고 나서의 행불행이 달라져요. 당연히 우리가 세무공무원으로서 저희와 같은 세무사들과 같은 세법쟁이로서 세법쟁이가 세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합격 이후에서도 면접에서도 실무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과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힘든 거 내가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애정과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다른 과목들과 다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능 과목 했던 내용들과 다르고 세법이라는 특성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별 커리큘럼 자체가 달리 선택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세무직 전략 설명회를 드린 것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전략과 과정들을 잘 선택하여서 반드시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커리큘럼 설명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마치겠습니다.